자, 오늘부터 멜로뻥튀를 하겠습니다. 이 지각의 현상학이라는 책, 제가 이 책이 오래돼서 껍데기가 없어지고 지금 알맹이만 남아서 지금 책이 이런데, 그 지각의 현상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타자의 문제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멜로뻥튀라는 사람은 철학자의 의미가 있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신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철학적인 의미란 말은 우리가 이제 정치 사상 혹은 정치 이론의 입장에서 무슨 타자의 문제를 다룰 때 무슨 이민자 문제, 무슨 다문화 문제 이런 얘기를 주로 하게 되는데, 실제로 멜로뻥튀 철학이라고 하는 건 현상학을 넘어서겠다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현상학이기 때문에, 또 시대적으로도 1930, 40년대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무슨 이런 이민자 문제, 다문화 문제 이런 거하고는 사실은 좀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책을 타자의 문제로 다루려고 하냐면, 예컨대 하버마스나 헤겔의 경우가 주로 이제 주체 중심적인 입장에서 개인과 타자의 문제를 다룬 거였다면, 반면에 이제 레비나스나 류케르, 레비나스가 특히 그런데, 레비나스는 건 왜 타자의 입장을 더 중요시해서 나와 타자의 입장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쭉 끌어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소위 하버마스와 찰스 테일러를 하나의 어떤 주체 중심주의적인 입장, 그다음에 레비나스와 류케르를 약간 타자 쪽에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물론 류케르는 조금 더 상호성을 많이 강조했지만, 그 중간에서 제3의 매개 혹은 상호성이 뭐냐, 주체와 객체 혹은 주체와 타자, 내면과 외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중간 어떤 매개가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철학적 근거가 바로 멜로뻥튀 신체라는 개념이고, 또 이런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게 뭐냐, 또 타자를 받아들이는 게 뭐냐, 이런 얘기를 좀 더 깊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멜로뻥튀의 이 철학은 나중에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소위 레이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은 레이코프라고 하는 사람과 존스라는 사람이 같이 공조를 한 건데, 특히 이제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데, 이 사람이 이제 요즘 그 인지과학이라는 거, 요즘 유명한 거죠. 이제 사람의 어떤 의식과 컴퓨터라이제이션 된 어떤 이 기계적인 것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인지과학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요즘 새로운 어떤 그 첨단의 어떤 그 두뇌과학, 뇌과학 이런 거에 그 어떤 선구자적인 입장인데, 저 사람이 저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것도 꽤 오래된 책이지만 저런 인지과학을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신체화된 마음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 신체화된 마음이라는 게 바로 멜로뻥튀가 얘기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그런 타자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이 좀 어려워요. 사실은 저도 이 멜로뻥튀 지각의 현상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만,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 특히 사르트르나 무슨 후설이나 하이데거와 같은 기본적인 그 현상학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여기서 쓰고 있는 말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해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타자의 문제성 혹은 타자성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정도의 목표를 갖고 이 책을 읽어내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 책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론에서 현상학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 서론에 상당히 중요한 이 사람의 문제의식이 좀 잡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현상학 개념, 이 책의 13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심리적인 발생과 인과적 설명을 고려하지 않고 직접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 현상학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심리적이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기계적이고 어떤 외부적인 설명이라고 한다면, 인과적인 설명도 어떻게 보면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경험적인 방법이죠. 그런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하이데거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존재론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현상학적 방법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를 줬고, 근데 그거는 후설이 유거작으로 남겼던 그 후기 후설에 보면 생활세계 개념이 나오는데, 그 생활세계 개념 속에서 인간의 행동과 어떤 지각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현상학적인 그 학문 방법의 목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첫 번째 얘기가 16페이지에 보면 데카르트나 칸트를 비판해요. 그러니까 내내 같은 얘기예요. 이 주체중심주의라고 하는 게 결국 인식론적으로 보면 칸트나 데카르트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모든 사유의 주체 기본을
내면의 의식과 사유로 보는 거죠. 사유. 그러니까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나는 사유한다, 코기토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외부의 대상을 설명하는 것이고, 칸트도 범주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물 자체가 저기 있는 거는 뭔지 모르지만 물 자체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지각하는 것은 내 의식에 들어온 범주화를 통해서 알게 된다. 이게 칸트의 인식론의 기본적인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멜로뽕트의 비판이 뭐냐면 주관과 객관, 주관과 세계가 분리가 됐다는 거죠. 이게 근대 철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면서 멜로뽕트는 그것이 한계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인식론부터 얘기를 시작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주관과 객관, 주관과 세계라는 것을 나와 타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이 강의의 어떤 중심 주제를 보면 나와 타자가 연결되어 있고 나와 타자가 공존되어 있다는 생각이 아니고 나와 너는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데카르트와 칸트의 인식론 때문에. 그게 근대 철학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서론에서 멜로뽕트가 비판하는 그 인식론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17페이지 맨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관과 세계의 관계는 엄밀하게 말해서 양면적인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눠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거를 동시에 포착할 수 있느냐? 내가 주관과 객관이 양면적으로 분리된 게 아니고 동시에 그렇게 공존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이 책 전반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진리는 내적 인간의 거주조차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적 인간이란 없으면 인간은 세계에 있고 자신을 아는 것은 세계 내에서이다. 그러니까 내적 인간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데카르트로 얘기하면 코기토고 칸트로 얘기하면 내적인 범주화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현상학적인 환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훗소리 용어인데, 뭐 판단 중지, 현상학적 환원 이런 말이 뭐냐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현상학적인 그 절차인데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멜로뽕트의 훗소리 얘기했던 현상학적 환원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혹은 나와 세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20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성적 분석은 타자의 문제와 세계의 문제를 무시한다. 반성적 분석이라는 게 결국 내면을 중점으로 한 인식 태도죠. 이게 근대 철학의 기본이죠. 반성적 분석은 그런 세계의 문제를 무시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식의 최초의 섬광과 더불어 자아 속에 아주 당연하게 보편적 진리에 이르는 능력을 추론하게 했고 타자는 개체성, 장소 그리고 신체 없이도 타자이면서 타와 자아가 정신적 유대라는 진정한 세계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내가 어떻게 타자를 생각할 수 있는가를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왜냐하면 나 그리고 타자는 현상의 직면에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그들은 존재하기보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반성적 태도라고 하는 건 내내 같은 얘기예요. 주체중심 철학이고 그것은 타자의 문제를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비슷한 얘기죠. 27페이지 보면 지금까지 코기토는 타자의 지각을 평가절하하고 있고 나에게 자아가 자신에게만 접근되었음을 가르치고 있다. 뭐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나의 실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한다는 의식으로 환원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존재한다는 의식도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되고 따라서 어떤 자연에서 그리고 적어도 역사적 상황의 가능성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육화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이제 이게 멜로뽕트가 제시하는 거죠. 뭐예요? 코기토라고 하는 것, 나를 규정한다고 하려면 의식으로 환원하지 말고 역사적 상황과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육화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멜로뽕트의 사실 기본적인 전제죠. 이게 결론이고 목표예요. 그래서 다시 22페이지에 보면 진정한 코기토란 뭐예요? 나를 세계로 존재로 발견하면서 모든 종류의 관념론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이데거 이거죠. 세계의 존재, 에트로몽드. 세계에 던져진 존재라는 말이죠. 불어로 여기서 에트로몽드라고 썼는데 이 번역본에서도 그러니까 진정한 코기토를 알려면 세계 내에 던져진 상황을 이해되고 그런 의미에서 관념론을 제거해야 된다. 뭐예요? 칸트나 데카르트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칸트 철학에 대한 비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향성 이런 말이 지향성이라는 말이 뭐예요? 결국은 훗소리 썼던 말인데 여기서도 지향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용적 지향성과 기능적 지향성이 있다.
앵똥시원할 때 닥트가 있고 앵똥시원할 때 오페랑트라는 말. 악트라는 게 행동하는 것이고 지향성은 뭔가 이렇게 수행하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 작용적 지향성에만 후서 현상에 매몰되어 있다면 나는 오페랑트 수행하는 것, 뭔가를 움직이는 것에 대한 지향성으로 그 지향성의 범위를 인텐셔널리티를 넓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객관적 사유로 접근 가능한 이 29페이지입니다. 타자, 수학적 법칙이 아니라 타자, 객관적 사유로 접근한 물리적 수학적 법칙이 아니라 타자, 자연, 시간, 죽음에 관한 유일한 행동의 공식, 즉 역사가 되찾아서 자신의 연구 대상으로 삼아내는 세계에 관한 어떤 형상화 방식을 발견하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역사적 차원이다. 이렇게 해야만 사물에 대한 현상학적 환원, 그다음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향성이 밝혀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끊고 가겠습니다.